자, 오늘 7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이슈 중에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부동산이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데, 금리와 집값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고,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집값이나 각종 투자 자산들이 내려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서 예를 들어서 주식도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은 제가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코인도 이제 그런 상황 같아 보이고, 지금 시중금리가 5%대에서 지금 다시 6에서 7%대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는데, 지금 다시 갱신되고 있는 이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체감은 바로는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기존에 3개월 변동금리나 이런 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혜택, 본인이 금융권에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걸로 인한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면 바로 와닿는 금리는, 시중금리는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왜 서울 집값은 자꾸 오른다고 나올까,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죠. 자, 과연 우리가 방송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걸까요? 서울의 주요 도심, 그 다음에 경기권, 예를 들어서 광교 신도시, 주요 도시, 서울과 경기의 주요 도시 위주로 신고가가 형성되고 일부만 올라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마치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지방 부동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심지어 10년 전 매수 가격으로 내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부동산에 10년 전 가격으로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진 않은데, 지금이 이럴 때가, 그러니까 수도권은 움츠리고 횡보합을 하고 있다면 지방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 투자의 적기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이면은 부동산 폭등 버블이 일어나기 전이죠. 우리가 부동산 버블이 코로나 시기 전부터 이제 폭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그때쯤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죠. 시중에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됐었고,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서 부동산이 같이 폭발적으로 폭등을 한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수요가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예전의 폭등과 예전의 인하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이런 유튜브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제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게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동탄 신도시의 허 벌판일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부동산 뭐 업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였고,
현재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갔었는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집값의 상승 하락에 대한 정보 취득은 신문,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부동산에 다이얼 전화기로 전화해가지고, 버튼 전화기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실제 현장 답사도 해보고 이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문으로 정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할 투자처를 찾게 되었었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역별로 우리가 집값이나 모든 일반 상거래 활동에서 가장 물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지금까지 왜 받쳐주고 있고, 왜 서울 경기권 집값은 바로 안 떨어질까? 이전에는 매스컴이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진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지상파 TV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정보는 집값 떨어져 이런 위험 시그널을 특정 매체에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유튜버면 유튜버, TV면 TV, 오른다고 하는 사람 절반, 내린다고 하는 사람 절반인 것 같은 체감이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듯이, 현재 부동산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오른 자산을 갖고 있는 서울, 경기 지방의 사람들이 전국의 70% 정도 인구가 되겠죠. 반 정도는, 최소 반은 될 거예요. 50%는. 그럼 그 50% 인구가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진 못해. 하지만 나는 고가에 내놨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좌회전하다가 지금 옆차들이 갑자기 이거 차들이 밀려오는 공간이 아닌데 옆차들이 갑자기 밀려왔네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갑자기 지금 옆차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스컴 통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보를 취득했고,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에서도 오른다는 세력이 있고 내린다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맞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 경기권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출이 많이 껴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내놓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매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급하게 쏟아져 나오는 급매물들은 거래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부동산 자금을 빼서 주식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해서 담보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고가가 아닌 평균 매도가보다 약간 낮게 내놔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무조건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낮다고 느껴지면 매수자는 한 명이라도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그 거래량은 예전보다 못하죠.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현재 거래량은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잘못해서 2주택, 3주택 됐다가는 이제 중과세를 맞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유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시장에서 과잉 투자는 자산 리스크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부분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라고 저는 또 큰 하나의 카테고리를 봐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뀐 데다가 개인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자산가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산가들은 고액 자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아니면 내려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고가에 올려보자. 안 팔려도 1년, 2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변화도 기인한 요인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달아놓은 스마트폰 화면이 흔들리면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좀 내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정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결론은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안정화된 신작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 자산이, 부동산이 안정화돼 가고 있느냐라고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건 투기 시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 관점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갖다가.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큰데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를 안 하지만 이제 아파트 투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바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의 현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대기업 위주의 모든 운영이 중소기업의 수익이 대기업의 수익보다는 상당히 예전부터 적었지만 가면 갈수록 격차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죠. 대기업과의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개인들도 이 빈부격차가 약 500m 전방에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제는 상류층과 그 밑에 있는 층, 하류층,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지고 있죠.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이게 기업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견고하게 떠받들고 또 마진도 잠시 잘 후 내고 해야 막상 우리 과속 경제가 잘 단속에 돌아가면서 주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앞으로의 상황도 썩 좋지 않은 게 얼마 전에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과속 방지 국내에 중입니다. 상륙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고가 모델에 상륙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저가 모델까지 투입이 되게 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죠. 저도 보고 놀랐는데 심지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앞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 앞을 가고 있는데 안정스럽게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비보호길을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5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저도 차를 현재까지 12대를 바꾸면서 12대를 몰아봤는데 엄청 많이 몰아본 거죠. 2년에 한 번씩 바꿨으니까. 뭐 모든 차종을 거의 다 몰아봤던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면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도 최신급도 몰아봤고 거기에 대한 반자율주행도 많이 해봤고 지금은 이제 무쏘 EV 전기 화물차가 필요해서 무쏘 EV를 사서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이 무쏘 EV의 반자율주행도 그렇고 현대기아차의 반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쓸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수시로 잡아야 되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핸들을 거의 몇십 초 간격으로 잡아줘야 되는 이 기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달리는 이 시골길 차가 없거든요. 여기서도 반자율주행 누르면 이 굴곡된 커브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잡아줘야 되고. 하지만 테슬라 FSD는 거의 운전대에 손을 개입을 안 할 정도로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울 정도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런 기술의 격차가 앞으로 불러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I에 지금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챗GPT와 지금 챗GPT를 따라잡을 구글 제미나이, 이 기술 보면 그것도 앞으로 5년 내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기초를 두고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예견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구글 OS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내부에 있는 칩들 중에서 해외에 있는 칩을 수입해서 쓰고 겉에만 기계 폰을 잘 만들어서 전방에 과속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테슬라 운영체제를 쓰고 테슬라가 반자율주행 FSD를 할 수 있는 기반인 그 전방에 과속 카메라나 방지턱입니다. 모듈들을 잘 심고 우리도 껍데기만 만들어서 잘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삼성폰처럼 세계 1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이폰을 넘어서. 이건 핸드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약 500m 전방에 핸드폰은 60km 박스형 우리가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야말로 찍어내기 가능하고 우리가 전 국민이 소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초등학생까지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까지도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편화된 상품인 거죠. 그리고 작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 겉에 있는 안정화된 하드웨어 기술은 잠시 후 우리가 박스형 아이폰의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이폰과 삼성전자 폰을 비교하다 보면 아이폰은 소프트웨어가 되게 부드럽고 사진도 잘 찍힌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성폰은 장점이 우리 현대인에 맞는 어플도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또 폰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돼서 이 램이라는 하드웨어를 또 더 부착을 해서 램의 용량을 늘려서 아이폰의 부드러운 속도를 같이 맞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소프트웨어로 맞췄다고 보면 이 삼성폰은 이 램으로 이 부드럽고 불편함 없는 빠른 속도로 OS를 맞췄다고 보는데, 그게 또 기술인 거죠. 그것도. 그리고 가격은 아이폰보다 저렴하고 하니까, 저렴한 데다가 이제는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아이폰은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아이폰을 안 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얘기하는 게 갤럭시를 많이 쓴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 변화. 근데 중심이 될 이 메이저 산업인 자동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들이, 투자 심리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런 걸 알면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무조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고 돈은 시중에 계속 풀리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되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폭락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그때가 대부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1인 미디어가 이렇게 왕성하게 정보를 우리들한테 전달하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때는 투기라는 개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투기라는 우리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저는 봐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투기라는 심리 요인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의 두세 배를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금액, 내가 생각했던 그 이득 금액보다 거래가 안 될 때는 부동산을 높은 금액에 매매에 올려놓고 팔지 않는 이 현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 번째, 리스크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이유가 경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점점 더. 경매 매물을 보면 또 이런 현상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또 경제가 더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또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더 심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산을 또 저가에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인 미디어, 각종 언론에서 모든 것을, 환경을 버틸 수 있는 환경 또는 팔아라 라는 환경으로 계속 보도를, 양쪽에서 시그널을 주는데, 아직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의 사람들이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환경은 안 좋지만. 또 시장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이 세계 정세죠. 세계 정세. 우리나라 환경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났었죠.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출해야 될 수출 대상국이에요. 모두 수입을 또 해야 되는 우크라에서 곡물 수입도 많이 하고, 이런 국제적인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경기나 전망이 밝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금리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데, 예전에 학습된 우리의 논리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고전적인 논리가 잘 통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시장의 심리가 금리를 이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심리는 시장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안정화 시장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는 사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예전에 미디어, 일방적인 신문과 TV 상에서 봤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 금리에 대한 정보,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이 불안하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이제는 미디어가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 거래가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죠. 스마트폰에서.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죠. 실거래가 등록되기도 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 호가는 부동산을 가봐야지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현장에 가야. 근데 지금은 미디어가 발전돼서 내가 올려놓은 매물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나 버틸 수 있어, 이런 심리적 요인이 기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투기적인 심리가 전체 인구의 70%에 저는 육박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심해졌지만 아직은 중산층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 여유롭게 생활할 정도의 자산을 월급을 받고 있다거나, 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거죠. 조금씩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가 또 더 힘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은, 금리는 계속 고금리로 유지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못 버티게 되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저는 그 시기를 내년 말이나 27년 초부터 봐요.
하지만 제가 말한 지방 부동산 10년 전 가격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셔서 상당히 좋은 위치의 매물도 지방의 자산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전답 과수원을 취득해서 내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농지연금이라는 건 제 강의에 넣어놨는데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매달 따박따박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부터 100세까지 이런 좋은 정부에서 노후 대책을 설계해준 제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산시장을 부동산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파트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골에 있는 토지 또는 전원주택 또는 농막이 있는 농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의 나의 소득 생활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바로 직전 강의에 올렸던 차별화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손님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손님들이 찍은 사진이 자발적으로 바이럴이 돼서 인터넷을 떠돌게,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인터넷에 퍼뜨리게끔 만드는 이 현상, 이것만 되면 장사는 끝인 거예요. 사업은 끝인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봐주는 이 영상들이 얼마나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유튜브가 계속 알고리즘을 확대해서 시장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계속 노출이 되고 유튜브도 바이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골 부동산에도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전원생활연구소 TV가 메인 채널이에요. 전원생활연구소 TV 그쪽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전화를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유선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좋은 본인의 자산이나 본인의 현재 취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기로 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설명이 너무 이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